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노원구 하계동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하계동 저희 아파트 뒷동산이 무덤이라 귀신 같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벌써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모든 기억들이 제가 헛것을 봤던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방금 전까지 일어난 일들이 저를 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희 아파트는 5층짜리 아파트이고 저희 집은 5층에 삽니다. 저희 집 옆집은 5달 넘게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는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5층에 저희 집만 살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가끔 복도에서 친구와 소풍을 하던가 옥상에서 저 혼자 줄넘기를 하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그 느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로망을 즐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제부터 살을 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옥상에 가서 줄넘기 2000번을 하려 마음먹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7시쯤이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3개의 아파트가 하나로 합쳐져 있고 옥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쪽 아파트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 한 할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워낙 뻘쭘한 상황이라 그런지 할머니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학생,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참 기특하네.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성격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다시 줄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예, 저분은 누구니? 아버지니?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아저씨가 계시더군요. 당연한 듯 저는 아니에요. 우리 밑층 사시는 분인가 보죠. 아저씨는 손에 담배를 가지고 계셨는데 저 할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뭘 좀 하셨는지 들어가시더군요. 다시 저도 사실 할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 뭘 좀 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너무 인자하시고 잘해주셔서 부담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너희 집 옆집 사는 아저씨인가 보다. 예? 그럴 리가요. 저희 옆집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그냥 제가 열었던 문으로 들어오셨나 보죠. 그런가? 근데 그분 안색이 안 좋으시더구나. 배 아프시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다. 저는 줄넘기 2000번을 다 채웠고 할머니께 간단한 인사를 하고 저희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잠글 수 있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옥상 관리차 5층한테만 옥상 열쇠를 주거든요. 안에서 깨지 않는 이상 열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저씨는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정말 당황하고 놀라서 무서워서 당장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먼저 내려가셨는지 문이 열려 있고 할머니는 안 계시더군요. 그때 시간이 한 7시 50분쯤 되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가 실수로 놓고 가셨는지 옥상 열쇠를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당장 무서워서 우리 집 쪽으로는 발도 못 들이고 다른 동쪽에 할머니가 산다는 곳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돌려드리는데 할머니가 아닌 웬 아주머니가 나오시더군요. 할머니 계시냐니까 그런 분은 안 산다고 하십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옥상을 통하지 않고 당장 1층으로 내려가서 직접 5층까지 뛰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귀신에 홀린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미치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종기. 운수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거금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의뢰는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저절로 신바람이 납니다. 며칠 전 정장 차림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메일로 연락한 사람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받으시죠. 작은 밀랍 상자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고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설레임과 흥분, 의심, 그리고 약간이나마 불길함과 두려움이 섞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말과 행동을 취합니다. 그 정도 돈이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가 무언가를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한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다시 한번 그를 바라봅니다. 죽여주십시오. 아무 흔적도 없이 처리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내키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가보죠.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나? 나는 긴 침묵을 깨며 그의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말만 하는 냉정하고 실용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엘리트 부류였습니다. 정치계에서 보낸 사람인 줄 알았지만 청부살인이라니. 요즘 시대에 청부살인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젊은 여자, 액수에 비해 쉬운 의뢰입니다. 이 사내는 그 여자는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존재일 것입니다. 귀찮은 종기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 종기를 떼어내려고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내가 떠난 후 나는 상자를 완전히 들춰내어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막상 잠자리에 들며 그는 생각합니다. 의뢰 내용은 쉽지만 액수가 이렇게 큰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잠을 청합니다. 사실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냉정해 보이던 사내의 목소리가 작게나마 왠지 모를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을 며칠간 살펴본 결과 정말 쉬운 의뢰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허름한 집, 텅 빈 이웃, 썰렁한 골목. 마침 오늘은 그나마 존재하던 이웃집 하나가 이사를 가버린 날입니다. 오늘 처리하면 됩니다. 그녀의 복부와 팔다리 등은 이미 12번 이상이나 휘두른 나의 칼에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녀와 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곧 죽을 자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경력이 아무리 많은 나라도 약간 두려운 일입니다. 슬픔과 분노가 서린 얼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듯한 표정. 나는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경련이 멈추자 긴장감이 풀려버렸습니다. 고약한 피 비린내. 그리고 순간 욱식거리는 어깨. 죽기 직전 심하게 반항하다가 내 어깨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죽일 거 재미 한번 보려다가 된통당한 것입니다. 여자의 피가 상처로 찢어진 어깨에 스며듭니다. 나는 재빠르게 피를 닦아내며 집을 빠져나옵니다. 준비한 석유와 화약을 뿌린 후 불을 지르고 동네를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잘 꾸지도 않던 꿈을 꾸었습니다. 죽인 그녀가 살해당한 그 모습대로 서서히 다가옵니다. 뭔가에 잡힌 듯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황한 나는 소리를 지르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좀비처럼 달려옵니다. 너무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덕분에 나는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일어나는 곳을 만져보았습니다. 어깨. 피가 흐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것인가. 그녀는 좀비처럼 달려와 상처가 있는 나의 어깨를 물었습니다. 꿈이지만 그 느낌이 너무 사실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을 처음으로 죽였을 때도 이런 꿈은 꾸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죽인 여자는 뭔가 다릅니다. 뭔가 큰 일을 저질렀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의 고통이 줄어들자 이번 의뢰 또한 대수롭지 않게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남는 것이라곤 상처가 아문 어깨에 작은 종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만이 그 당시의 일을 기억시켜 줄 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힘이 빠집니다. 마치 무언가의 힘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의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일거리도 없어 거의 매일 집에 있는데도 예전보다 힘이 더 빠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깨에 있는 종기가 걸리적거릴 정도로 약간 커진 것이 변화라고 할까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정말 무언가에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저 몸살 같은 작은 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이젠 힘이 없어 쉬운 의뢰조차 맡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어깨에 나 있는 종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커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살이 빠지고 이젠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종기가 이렇게 컸었나. 주먹 크기만한 종기가. 이때까지 못 알아채다니. 혹시 이것이 원인인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이 종기를 짜본다. 하지만 엄청난 고통 때문에 관둡니다. 병원에 가보려 했지만 힘이 없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꿈을 꾸었는데 바로 8개월 전에 그 꿈. 그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끔찍한 몰골로 기어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어디서 울리는 것이지? 순간 그녀의 배가 서서히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치 빠져나오려는 듯한 무언가가. 손 모양이 나타납니다.
울음소리가 울리는 곳은 그녀의 배 아니었습니다.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빠져나가려는 다른 길을 찾으려는 것처럼 바둥거립니다. 그녀가 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난 움직일 수 없어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다. 그녀의 부풀어 오른 배가 내 시선 바로 앞에 놓여졌습니다. 나의 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의 배를 향합니다. 순간 끔찍한 여자 비명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녀의 배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옵니다. 무언가가 형상화되었는데 아기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켜고 반사적으로 어깨를 걷어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단지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커지다니. 종기는 이제 팔꿈치까지 내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종기가 사람 얼굴처럼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장 칼을 가져와 종기를 떼어버리려 했지만 엄청난 고통과 왠지 모를 저항력으로 저지되었습니다. 간신히 알아본 결과 내가 죽인 그녀는 임신 초기 9개월 후 출산 예정의 산모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도 이젠 힘조차 없습니다. 집에서는 어느 정도 버텼지만 밖에만 나가려 하면 도저히 못 걸어 다닐 정도로 힘이 빠져나가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살이 삐쩍 마르고 목소리조차 안 나올 정도로 힘이 빠진 상태지만 어깨 쪽의 종기만은 탱탱하게 커져만 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서서히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거의 반쯤 미쳐 체념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그 여자의 저주인가?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밤 걷잡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나였기에 그저 그 통증이 밀려오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종기는 내 얼굴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종기는 태아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 꿈에서 본 아기 얼굴과 똑같아.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태아처럼 생긴 종기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벗어나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나는 눈동자를 간신히 돌려 힐끗 쳐다봅니다. 의뢰를 부탁한 사내였습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듯이 얼굴을 부여잡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태아는 더욱 교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태아 사이에 이어진 부분을 탯줄을 끊으려는 것처럼 발버둥을 칩니다.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나는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내는 이제 없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서서히 찌그러들고 몸 전체가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사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이 서서히 감깁니다. 피곤합니다. 여지껏 잠을 자지 못한 피곤함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태아는 마침내 나의 어깨에서 떨어져 어미의 자궁에서 탄생하듯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이라처럼 든 나는 말 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자세히 보려 했지만 나는 잠기는 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나의 최후를 지켜보며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 실화괴담. K는 고참 선배와 함께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보초선은 곧 앞은 산이었고 그 뒤는 농가였다고 합니다. 포천이라고 들었습니다. 밤샘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고참이 잠깐 부대에서 놀만한 것을 가지러 간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K는 이 앞산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나 자신이 설 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에 몰래 가져왔던 잡지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한창 읽고 있는데 산 쪽에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군요. 분명히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K는 놀랐고 얼른 잡지책을 숨긴 뒤에 총을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대답이 없자 혹시 귀신이 나타났나 하며 겁먹은 K는 얼른 조명을 비췄다고 합니다. 비추고 보니 그 형체는 바로 자기와 같은 부대에서 먹고 자는 동료였다고 합니다. K는 나 놀래키려 했지. 얼른 들어와 어쩌다 거기 있었어. 아무는 까먹었니?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동료를 보초 서는 고단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 동료는 약간의 미소를 지은 다음 바로 무표정으로 K를 따라 들어왔다고 합니다.
약 10분 후에 동료가 말하더군요. 사실 여기서 훈련했잖아. 그때 잠깐 화장실 가려고 산 깊숙이 들어갔는데 실수로 길을 잃은 거야. 겨우 훈련 장소를 찾아내고 다시 제대로 내려오는데 돌풀이 넘어져 머리에 박아서 기절했다니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무마저 까먹었네. 아참 이거 봐. 머리에 상처도 났더라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료의 머리에 동그란 구멍에 새살이 돋아난 것 같은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K는 안심하고 계속 동료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약 20분이 지났을까 K는 다시 잡지를 보고 있었고 동료는 잠시 잠을 자고 있는데 고참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K는 고참 마중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창백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너 그거 들었니? 동길이가 산에서 실종됐다고 한다. 방금 와서 저기서 자고 있어요. 뭐? 정말. 그럼 부대에 알려야지 뭐하고 있어. 그리고 K와 고참은 알리기 위해 다시 보초서는 곳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동료가 없어진 겁니다. K와 선배는 어리둥절했고 어쨌든 부대에 전화를 해서 동료를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냐고 하는데 아직 안 왔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또 어디 이상한 데로 샜나 하고. 걔는 이제 죽었다는 두 마디를 하고 K와 고참은 긴장을 풀고 다시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 부대에 돌아온 K와 고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길이 있잖아. 너희들 보초 서는 곳에서 20m 정도 떨어진 나무에서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재수없게 나무에 머리가 박혀서 죽었다고 한다. 시체 보니까 어제 아침 정도인 것 같다는데. 네 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친구의 생일이라 술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셨던지 친구들은 모두 취해 해롱해롱 대고 있었습니다. 차를 끌고 온 나로선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인 현민이와 지훈이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이놈들 많이 취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나도 마누라가 보채서 먼저 간다. 이 차를 가겠다던 친구들을 뒤로하고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늦은지라 졸리긴 했지만 술은 입에 대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차들도 얼마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렸고 밀려오는 졸음에 몇 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내가 중앙선을 넘었으며 그 앞엔 환한 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급히 핸들을 꺾고 화를 면한 것 같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뒤 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각은 2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시간째인가 이 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지난 시간입니다. 평소와 같았으면 2에서 3시간이면 도착할 시간인데 잘못 온 건가요? 이렇게 당황하는 나와 달리 뒤에 취한 놈들은 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을 무렵 노인 한 명이 고속도로 갓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려 그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데 계세요? 댁이 어디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그 할아버지는 나를 힐끗 쳐다보니 소름 끼치는 눈빛을 보이더니 계속 가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기분이 꺼림칙했지만 할아버지를 못 본 채 할 수 없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난 하는 수 없이 다시 차에 올라타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타고 앞으로 달렸지만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탈 때만 해도 육안으로도 보였던 사람이 사라지다니. 난 온몸의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 우리 차 앞에 다른 소형차 한 대가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차량은 차를 세웠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난 무서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만난 사람은 상당히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창문을 열었습니다. 난 창문을 열었고 그 남자는 칼을 꺼내 다짜고짜 성태기를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난 두렵고 충격적이었으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태기를 찌른 뒤 뒷좌석으로 와 문을 열고 내 옆에 자고 있던 지훈이도 무참히 찔러댔습니다. 난 눈물까지 흘리며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달려오더니 그 남자를 몸으로 밀쳤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어서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게. 그 할아버지는 건장한 남자를 상대하려니 힘겨운 모양이었지만 나는 공포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난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뛰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뛰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 침대,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중 한 명의 노인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잠깐. 이 노인은 그때 나를 도와주던 노인. 당신은 괜찮습니까? 그 남자는요? 제 친구들은? 그 노인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친구들은 이미 역시 그 남자에게 살해당한 건가? 난 급히 경찰들을 부르려 했지만 노인은 나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며 안정시켰고 그 노인에게 그때 일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전에 이곳에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당신들을 데려올 때 들은 건 일주일 전 고속도로에서 3시 30분경에 당신들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소형차와 충돌해 운전석에 타고 있던 김성택 씨와 그 뒷좌석에 있던 이지훈 씨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상태였고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은 운 좋게도 뒤쪽에서 튕겨져 나와 갓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고요. 아무튼 당신이 살아난 건 기적입니다. 5번째 이야기, 영적 존재를 받아들이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내 자신의 냉철함을 너무 믿었던 철없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귀신에 대해서 믿는다기보다는 그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 편이랄까요. 그니까 어느 정도 포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믿던 시절이든 안 믿던 시절이든 공포물 보면서 항상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라 거의 100%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이 든 이후로는 TV에서 떠들어대는 건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거짓을 남발하는 게 매스미디어죠. 뭐 아무튼 누가 귀신을 봤다니 무당들이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느니 이런 거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 어머니의 증조모,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할머니시죠. 그분이 무당이셨다는 사실 어머니의 증조모님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라서요. 예전엔 몇 마을마다 무당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용한 걸로 그 마을 부근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무당의 금기를 아시는지요? 외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의 어느 날 밖에서 친구분들이랑 안주에 탁주를 한 잔씩 하시고 귀가하시는 길에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리 기다리고 있던 집안 식구들이 외할아버지를 집으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더니만 먹은 걸 다 토하기 전까진 집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드신 걸 다 토해내시고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물어보니까 그날 외할아버지께선 개고기를 안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할머니께선 개를 신으로 삼는 무당이셨습니다. 무당들은 각자 모시는 신이 있고 그 신에게 몹쓸 짓을 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날 집안에 조용히 계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집안 사람들 보고 외할아버지가 먹은 것을 다 토해내기 전에 절대로 집에 들게 하지 말라고 엄명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할머니께서는 줄곧 집에만 계셨는데 밖에서 외할아버지가 개고기를 드시고 돌아오시는 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제 주변엔 귀신에 관련된 사건을 겪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전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조심스럽게 영적 존재에 관한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대학 회담. 저희 학교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H대학입니다. 사실인지 소문인지 모를 괴담이 은연중에 돌아다닙니다. 아는 동아리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산 언저리에 위치해 있고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터가 기가 강한 자리라 가끔 사람들이 밤에 귀신을 본다고 하더군요. 큰 학교가 아니라서 건물이 조밀하게 세워져 있고 어두운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면 으시시한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무섭습니다. 제가 가입한 동아리는 만들어진 지 한 10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동아리방이 지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이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예전에 그곳에 동아리방이 여러 개 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맨 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 건물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해서 결국엔 건물을 부수고 공터로 남겨뒀다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곳곳에 커다란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학교 길을 억제하는 말뚝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조금 기분이 싸늘해집니다. 우리 학교 동아리 중에 댄스 동아리인 N 동아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던 이야기인데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 신입생이 자꾸 지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그 여자는 지각을 해서 선배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동아리방 문을 살짝 열고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던 남자 선배가 갑자기 그 여자 신입생을 향해서 나가 라고 하여 다들 놀랐고 그 신입생은 울먹거리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선배와 동기들이 너 너무 심했다 하며 질책했습니다. 그 선배는 제가 옆에 지 친구 데리고 왔잖아. 우리 연습하는 거 아무도 보면 안 되잖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래 그 선배는 귀신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옆에 있던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한 건데 지각한 후배는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 듣고 가끔 친구랑 술 마시다가 차 끊기면 동방에서 자는데 혼자 있을 때 공포 때문에 거의 죽음입니다. 7번째 이야기, 어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네 집은 서산시라는 아주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사십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서울로 빚 때문에 올라가 사시다가 옛날에 사시던 집의 빚을 다 갚고 다시 고향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충청남도 서산시에서도 아주 시골인 마룡리라는 곳에 사셨습니다. 이곳은 외지고 사람들의 발길이라고는 마을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마을버스도 하루에 45회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할 것이 없었기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나는 모기에 물리면 바로 붙는 체질이었기에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외할아버지께서 치워주시는 모기장 안에서 갖고 간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모기장 안에서 매달려 있는 벌레들 구경도 재미가 쏠쏠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할아버지네 집에 있는 감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네 집에는 커다란 시골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난 이 감나무를 가을이 되면 내 키보다 몇 배는 큰 장대로 따먹는 재미가 생각나 그 나무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 나무는 할아버지네 땅에 있었지만 꽤 거리가 되었습니다. 밤길을 혼자 나설 생각을 하니까 왠지 오싹했고 그러하기에 할아버지네 후레쉬를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시골이라서 낮길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딘지 연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후레쉬의 건전지가 다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밤길 속에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판체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네 집에서 약간 가면 외할아버지와 가장 친했던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신 지 3년이 남짓 넘은 집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슨 깡이었는지 그 집을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자 웬밭에서 누가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꾸부정하시고 딱 보기에도 연세가 90은 돼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또래이신 걸로 보여서 저기요 할아버지 죄송한데 이충재 할아버지 댁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내 말을 못 들으신 듯 계속 곡괭이질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죽은 사람을 찾으면 쓰나 라는 말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는 할아버지는 얼굴에 화상 자국이 심하고 그곳이 썩어 문드러져 시커멓게 된 죽었다던 할아버지의 중마고우였습니다. 나는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감 방 안에서 할멈 생각하다가 불똥이 튀었는데 불이 난지도 모르고 울다가 황천길 밟고 갔지.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고 내가 집을 나간 지 3시간 정도 후 손이 땅에 박혀있는 채로 부모님께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발견된 곳은 한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곡괭이질을 하시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무덤 앞에서 길을 잃었던 것이고 손을 왜 땅에 묻고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8번째 이야기, 무당집 딸과 친구로 지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 언니 학교에는 무당집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 점을 봐주었습니다. 언니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 그 무당집 딸하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무당집 딸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몸이 아픈가 보다 생각하고 그 무당집 딸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언니가 그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살짝 문을 열었더니 그 무당집 딸이 화장실 문 앞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 무당집 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무당집 딸을 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당집 딸은 축 늘어졌고 몇 분이 흐른 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무당집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없고 엄마는 무당이라 거의 안 들어오시는 거 알지? 어제도 엄마가 안 들어오셨는데 내가 새벽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 그런데 기분이 으스스해서 화장실 문을 장난으로 안에서 두어 번 노크했어.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어. 언니는 그 무당집 딸한테 무리해서 그렇다고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당집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해버렸어. 너 금기 중에 이거 알아? 안에서 노크하지 말라. 그러면 귀신은 들어오라는 줄 알고 자신의 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후로 무당집 딸은 자주 학교에 오지 않았고 가끔씩 오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선생님께 물어보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만 말하셨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제 사촌 언니는 아직까지도 그 무당집 딸에게 귀신이 들려서 모습을 감췄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 이야기, 사라진 1시간. 1995년 어느 날입니다. 여느 때처럼 방과 후에 친구들과 교실에 남아 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던 소냥과 김양 그리고 다수의 남자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온 학교를 뛰어다니던 난 술래가 된 소냥을 피해 복도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아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발을 내디뎠을 때 무언가에 의해 내 몸이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지 주위가 뿌옇게 보이며 계단 쪽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느낀 공포입니다. 인간이라면 두 발로 걸어서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상한 것은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계단의 천장 쪽에서 걸어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머리가 내 앞으로 다가오고 섬뜩하리만큼 찢어진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피하려고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자의인지 타의인지 눈이 감기지 않았고 내 뒤쪽 복도로 소냥이 지나갔습니다. 나를 잡으러 쫓아온 소냥이 그냥 나를 지나치는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분명 소냥은 내가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건 마냥 내가 있는 곳을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앞을 돌아다 본 순간 내 바로 앞까지 와 있는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머리가 갈라진 것인지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나를 보며 왠지 모를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몸은 그 상태로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떠한 행동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눈앞에 있던 그 머리가 서서히 사라지고 내 몸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친구들이 있는 교실로 달려갔고 소냥과 김양만이 나를 보며 걱정스런 말투로 어딜 다녀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딜 갔냐고 묻자 오히려 김양은 넌 술래잡기 하다가 1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오는 건데 라며 화를 냈습니다. 오래 걸려봐야 약 5분이라고 생각한 그 머리와 마주하고 있던 시간. 그 시간이 1시간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시간은 4시 30분가량. 그리고 김양의 말에 벽시계를 바라본 시간은 6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소냥과 김양은 다그치듯 1시간 동안의 내 행방을 물었고 두 사람에게 계단에서 본 귀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본 자리에는 핏자국도 희미한 안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5학년 전 교실에 내가 본 귀신 이야기가 퍼지고 다른 반 친구 하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너 그 귀신 봤니? 라고 물었습니다.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나무 계단이었대. 네가 본 그 귀신은 아마 그때쯤 죽은 귀신인 것 같으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다른 반 아이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 학교 약 20년 전 일이란다. 학교를 처음 지었을 때는 당시 시대에는 어느 곳이나 그랬던 것처럼 목재로 지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어느 소녀가 다 해진 양말을 신고 복도와 교실을 다니며 곧 졸업함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에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중학교는 갈 수 있을지 못 갈지도 모를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졸업을 앞두고 많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교실을 지나 복도를 거쳐 계단을 내려가다가 물기에 뒤틀린 나무 틈새에 양말과 살이 찝히고 그대로 계단에 머리를 박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사진 한 장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본 거꾸로 매달린 귀신이 사진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빛바랜 사진이긴 했지만 분명 그 여자가 맞았고, 그 사진을 갖고 있는 그 친구에게 누구냐고 물은 내게 그 친구가 덤덤히 사진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모야, 20년 전에 죽은 우리 막내 고모라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묘했고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그 계단을 이용하진 않습니다. 지금이야 나무 계단이 아닌 돌 계단이지만 썩 내키는 곳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1년 후 아무 탈 없이 난 졸업을 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야간보초 괴담. 이등병 때 상병고참과 야간보초를 썼던 일입니다. 야간에 단둘이만 있게 되다 보니 서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병고참은 생긴 것부터가 좀 이상했습니다. 암튼 좀 정상인 같지 않고 약간 이상했다고 하는데, 그 상병고참이 하는 말이 어렸을 적 자신의 몸이 아파서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슬하러 부모님과 함께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그 상병고참을 보고 하는 말이 "웬 귀신이 여기 왔어?" 이러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상병고참 부모님은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무당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귀한 자식이 왜 귀신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무당 하는 말이 "저 아이는 귀신이야. 못 믿겠으면 목 뒤를 한번 만져봐. 귀신의 뼈가 하나 더 붙어 있을 테니." 그런데 신기하게 진짜로 목 뒤에 남들과 다르게 뼈 하나가 튀어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등병 형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게 귀신인가? 그런데 그 상병고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자신의 목 뒤를 한번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이등병 형은 오싹했지만 이등병이기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면서 목 뒤에 손을 갖다 대는데, 놀래키는 거 알죠? 소리 지르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 그 상병고참이 소리를 지르자 이등병 형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약수터 괴담. 나는 산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몇 명을 패줄 녀석들이 있었기에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입니다. 항상 산은 새벽 6시에서 7시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내가 온몸에 부하가 나서 5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는 등산로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따라 5분만 가면 약수터가 나왔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없고 해는 서서히 떠가는데, 나는 몸을 움직이며 집에 대기 중일 내 친구 컴퓨터를 생각하며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5분을 뛰어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는 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약수터 난간에 걸터앉아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야들야들한 피부, 정말 섹시한 여자인 것을 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에, 그것도 새벽에, 어떤 미친 여자가 원피스를 입는다는 말인가. 순간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자다라는 대뇌의 반응에 따라 약수터에 가 물을 퍼마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시선을 딴 데 돌리고 물을 천천히 마시려고 하자 그녀가 약수터 바가지를 나한테 건넸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은 채 그냥 산속에 토끼처럼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30초 정도를 흐르고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시라도 걸 건가? 대략 나는 초긴장 상태의 싱하형을 눈앞에 둔 찌질이 같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주변을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린 내가 바보였습니다. 그녀가 빠른 속도로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는데 터벅터벅이라는 발소리가 나지 않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은 정면을 보고 걷지만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아닌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싱긋 웃는 그녀, 그 뒤에 나는 굳었습니다. 놀란 가슴과 미친 듯 뛰어대는 심장, 그리고 오늘오늘 떨리는 다리. 마치 패닉 상태라 불리오는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나의 숨소리가 커지고 주변의 모든 현상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수없이 많은 계산이 오고 가고, 심지어는 방정식들이 왔다 갔다 거리며 이 현상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수없이 많은 예비역 어른들이 기절한 나를 깨우고 있었고,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시골의 괴담.
저는 시골에서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9월 초였습니다. 여느 인문계 학생이 그렇듯 야자가 정말 싫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상 5시 50분에 8교시 보충 수업이 끝나고 7시에 야자가 시작됩니다. 그날따라 야자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혼자 땡땡이 치기는 좀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가더군요. 그래서 아는 후배 한 명을 꼬드겨 같이 땡땡이를 쳤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그 기분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야자를 한 척하고 야자 끝날 시간에 집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후배와 함께 PC방에서 스타를 하며 한두 시간 놀았습니다. PC방을 나서면서 잔돈이 좀 남아 잠시 오락실 노래방에 들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락실의 특성상 방음이 안 되어 정말 창피했습니다. 고음을 올리다 삑사리가 나면 밖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노래를 다 하자마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밤이 되었는데 시간이 이르더군요. 집에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에게 우리 논에서 노래나 부르러 갈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후배는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깡촌입니다. 읍내에서 5분 거리만 걸어가면 논밭이 나오고 밤 10시만 넘으면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논이나 밭 쪽으로 가면 인적도 드물고 해서 가끔씩 노래 연습을 합니다. 후배와 함께 가면서 농담도 하고 재미있게 걸었습니다. 논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구름이 많이 껴서 달도 가렸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야맹증이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5분쯤 걸어가는데 뭔가 우리 앞에서 검 물체가 움직이더군요. 별 신경 쓰지 않고 갔습니다. 가끔씩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오가곤 하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발이 느렸습니다. 보통 걸음인 후배와 제가 걸어갈수록 그 사람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상당히 가까워진다 싶었는데 갑자기 후배가 형, 저 배가 아프고 화장실이 급해요 하며 PC방 화장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후배가 잠시 미쳤나 싶었는데 잠깐의 실랑이 끝에 할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배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며 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내로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읍내로 다다르니 후배가 숨을 몰아쉬며 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프다며 잘만 뛰네. 그리고 배가 아프다면서 쉬자고. 너 솔직히 배 안 아프지? 하고 말했습니다. 후배는 예, 배 안 아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낚였다라고 생각하고 욕을 써야려고 하는데 후배가 선배, 못 봤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뭘? 아까 우리 앞에 가던 그 사람. 손에 칼 들고 있었잖아요. 13번째 이야기, 귀신에 관한 사실들. 귀신은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다닙니다. 귀신도 게임처럼 레벨이 있는데 레벨이 낮으면 기어다니는 스킬을 쓰고 레벨이 높으면 하늘을 나는 스킬을 씁니다. 보통 사람도 귀신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거울 앞에서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거울 중에서도 계단이나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제일 위험합니다. 귀신을 봤을 때 눈을 감았다가 뜨면 사라지거나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귀신에게 당당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당당함을 보이면 귀신이 당신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귀신은 원한이 있는 귀신입니다. 자신을 보고 웃는 귀신은 자신을 비웃거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귀신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귀신은 매우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꿈의 귀신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잡히지 말고 뛰십시오.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안 잡힙니다. 될 수 있으면 귀신은 만나지 마십시오. 14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괴담. 선생님은 저희 학원 오시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일하신 적이 있었는데 규모가 큰 학원이라 친하신 선생님분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친하신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헬스도 하시고 성격도 쾌활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셔서 몸이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 선생님께서 무단 결근을 일주일씩이나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실자 선생님은 길거리에서 남자 선생님을 우연히 보셨는데 그 남자 선생님 모습이며 칠 굶은 사람처럼 삐쩍 말랐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엄청 차가웠습니다. 실자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생님은 울먹거리며 안 된다고 그냥 가시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말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도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다 꺼놨던 전등들이 갑자기 모두 켜졌습니다. 그 남자 선생님은 별 생각 없이 불들을 다 끄고 다시 잠자리를 청하려는 순간 갑자기 또 모든 불들이 켜졌습니다. 남자 선생님은 놀라서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불들을 다 끄고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침대 옆에 검은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은 너무 놀라신 나머지 당신 누구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순식간에 남자 선생님의 팔을 잡으며 하는 말이 너를 기다렸어. 가자였습니다. 계속 이 말만 외쳤습니다. 그 검은 사람의 모습은 키도 아주 크고 검했는데 눈과 이빨들만 하얗습니다. 손과 발, 몸, 얼굴 모두 다 아주 새까만 색이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은 혼자서 그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얼마나 세게 잡던지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울먹이며 미친 듯이 그 팔을 뿌리치고 베란다로 뛰어갔습니다. 베란다에서 난간을 잡고 오줌까지 지리셨습니다. 남자 선생님은 베란다에서 울먹이며 목이 터져라 아파트를 돌던 경비를 불러봤지만 경비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선생님은 베란다에서 나를 꼬박 세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괜찮냐고 무서우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지만 그 남자 선생님은 오늘부로 학원을 그만둘 것이라고 선처는 고맙다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 선생님은 늦은 밤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전생체험. 친구들과 한창 전생체험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전생 알고 보면 참 쉽다란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 책을 보며 전생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전생체험을 했는데 그 책에는 사회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회자 역할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 목도 아프고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각자 전생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전생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책 뒤쪽에 간략하게 쓰여 있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글에는 수호령을 부르는 내용도 있었지만 뒤쪽에는 그런 내용 없이 바로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전생에 어색하게 들어갔는데 일본 무사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생 체험 중 온몸이 움직이지 않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고 해서 즐거웠던 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일본 무사가 어느 집에서 여자와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행복하다고 했지만 이야기를 슬픈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무사가 여자와 헤어지는 장면이 나왔고 여자가 무사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3인칭 시점으로 그 장면을 보았는데 여자 옆에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친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체가 당황했고 사회자인 저는 친구를 깨우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친구가 깨어난 후 여전히 무서워하며 어느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은 일본 화장을 한 것처럼 희고 입술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으며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너무 놀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친구가 전생치료사가 쓴 책을 언급하며 손이 차고 가슴이 뜨거운 것은 귀신이 씌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친구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들을 모아 기도하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는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방을 옮기자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친구는 며칠 동안 불안해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전생 체험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16번째 이야기, 중독. 선우야, 남 이해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 준혁이는 그렇게 울먹이며 소주를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술에 취해 이미 이성을 잃은 준혁이는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껏 울고 소리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말없이 들어주는 것과 틀에 박힌 위로 한마디를 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간간히 시계를 들여다보며 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을 무렵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억지로 그 녀석을 들쳐매고 주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녀석을 업고 한참을 가던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슈퍼 앞 의자에 그 녀석을 잠시 앉혀놨습니다. 내가 한참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그 녀석이 살짝 정신이 돌아왔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던 그 녀석의 시선이 갑자기 어느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무엇일까 하고 보니 슈퍼에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가지런히 진열된 초콜릿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초콜릿의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 초콜릿 좀 사주라. 갑자기 애처럼 초콜릿을 사달라는 준혁.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 녀석 눈빛이 워낙 진지했기 때문에 말 없이 슈퍼에 들어가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초콜릿을 받은 그 녀석은 초콜릿 포장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미애가 나랑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초콜릿을 사달라고 졸랐거든. 미애가 그렇게 좋아하던 요 녀석 무슨 맛인지나 보려고 말이다. 그 녀석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초콜릿 한 조각을 뜯어내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못 말리는 녀석, 준혁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랑 같이 다닌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여자만 짝사랑해왔고 부끄럽다고 고백도 못 해본 채 졸업해버린 마음 여린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순진한 녀석이기에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녀에게 쏟아버린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녀석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밤하늘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준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우걱우걱. 굶주린 짐승이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것처럼 그 녀석은 한 마리 야수같이 초콜릿을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래, 단순히 초콜릿을 먹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지? 그 녀석의 입에 들어간 초콜릿은 으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가 내게는 마치 사자가 영양의 고기를 뼈째 씹어 먹는 소리 마냥 공포스럽게 들렸습니다. 그 녀석의 입가엔 침과 섞인 초콜릿이 잔뜩 묻어 있었고 초콜릿 봉지마저 깨끗이 핥아먹고 있는 준혁이의 모습은 너무나 괴이했습니다. 그날 그 녀석을 집에 데려다 주고 한참을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슈퍼 쪽으로 다시 걸어가는 그 녀석을 보았습니다. 초콜릿을 한 알음 들고 나오는 준혁. 나는 준혁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 녀석이 초콜릿을 먹던 말던 내가 무슨 상관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 밀려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 녀석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준혁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혁은 회사에 오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그 녀석에게 일어났나 싶어 오늘 준혁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준혁이의 집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자 문을 살짝 밀었는데 그대로 쏙 열렸습니다. 문도 잠그지 않고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내 코를 찔러오는 진한 초콜릿 향기였습니다. 달콤한 냄새, 그 달콤한 냄새가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코를 들이막고 준혁의 방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놀라 뒷걸음질치고 말았습니다. 준혁의 작은 방 안은 온통 초콜릿이 뒤범벅이 되어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진흙같이 진득하게 방 안을 덮고 있는 초콜릿들. 그 안에서 준혁은 진흙 목욕을 즐기는 돼지처럼 초콜릿 웅덩이 속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도 즐거운지 그 녀석은 초콜릿이 잔뜩 낀 검게 변한 이를 드러내며 실컷 뒹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모습은 어느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마른 편이었던 그 녀석이 일주일 만에 살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고 눈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손톱 발톱 할 것 없이 잔뜩 마른 초콜릿들이 끼어 있었고 제 살에 묻은 초콜릿도 핥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일주일 동안 이 방 안에 틀어박혀 초콜릿만 먹고 지낸 것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준혁아.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준혁이는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노랗게 변한 퀭한 눈, 징그럽게 변해버린 그의 눈길을 나도 모르게 피해버렸습니다. 마치 애처럼 변해버린 준혁이입니다. 불현듯 어떤 책에서 초콜릿에 대해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초콜릿의 안에는 적은 양이지만 카페인이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우울한 사람의 기분을 밝게 달래줍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준혁이는 초콜릿을 먹자 자신의 우울한 기분이 조금 달래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던 준혁이는 초콜릿만 내내 먹으며 가슴속 슬픔을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콜릿을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먹어대던 준혁이는 그 황홀한 기분에 빠져 미쳐버린 것입니다. 나는 안쓰러움과 착잡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준혁이의 방구석에 초콜릿에 뒤덮인 어떤 형체가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 형체로 기어가 그 형체의 윗부분에 있는 초콜릿을 핥아 먹었습니다. 준혁이 핥아 먹은 자리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미애였습니다. 미애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핥아 먹은 자리 빼고 온통 초콜릿에 뒤덮인 미애는 눈말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혁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노란 눈, 나를 향해 덮쳐오던 노란 눈. 지금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 기억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나는 죽은 미애의 곁에 똑같이 초콜릿에 온통 뒤덮인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내가 흐린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녹은 초콜릿을 내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나는 진한 초콜릿 향기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17번째 이야기, 무당.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H중에 재학 중이었고 그날은 환경미화 심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화부장이었기에 사소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부직포로 시간표를 만들거나 집에서 풀러 빳빳하게 만든 교탁보를 씌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날 남았던 친구는 저, 종성, 상원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환경미화 심사를 위해 작업을 했고 어느새 해는 기울어 주변이 어두워졌기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나갔을 때 저희들은 그 어두움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몹시 창피하지만 남자 셋이 손을 잡고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실 쪽으로 제가 있었고 가운데 상원이가 그리고 창 쪽에 종성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손을 잡고 나란히 일렬로 걷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게 아래층 교무실의 불빛이 위로 비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만 갑자기 종성이가 빠른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무서워졌고 전 종성이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도 교무실의 불빛이 저희를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뿌연 구름이나 안개 같았고 정확하게 종성이의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흡사못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 분필로 칠판을 긁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계속하여 저희를 따라왔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걷는 종성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저 역시 빨리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종성이를 쳐다봤을 때 전 정말 쏘스라치게 놀랐고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만 있는 하얀 여자의 얼굴이 종성이를 노려보면서 이빨로 유리를 긁으며 종성이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어떻게 학교를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빠져나왔을 때 종성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굿한 거 알지? 내 동생이 아파서 했던 거야. 어젯밤에 무당이 꿈에 나오더라. 동생의 병은 고칠 수 없다고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를 대신 데려가겠다고 했지. 너 봤지? 아까 내 옆에 있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무당이었어.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동안 어느새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종성이와 헤어지려는데 종성이가 너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애와 함께 자기로 마음먹었고 종성이 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막 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종성이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자고 있는 제 친구 보이시죠? 저 대신 저 애를 데려가세요. 전 너무너무 무서웠고 바로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친구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성이의 집은 한 차례 더 구술했고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행한 일은 나와 그 녀석과의 우정이 끝나버린 일이었습니다. 18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괴담. 그날따라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길 옆에 세워놓은 가로등만이 흐물흐물하게 얼룩져 보였습니다. 빗물로 앞유리창은 액체로 보일 만큼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 그토록 험할 줄이야. 엄마, 아빠, 누나, 나 이렇게 가족이 모두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을 넘어 조심조심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마침 비도 잔잔해져 이슬비처럼 내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그 캄캄한 밤의 고속도로에서 옆을 보며 가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그치고 날씨가 꾸물꾸물거릴 때였습니다. 뒤에서 굉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자꾸 걸려 뒤를 쳐다보니 검은 차 한 대가 옆도로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우리 차의 옆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차를 유심히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차 안에는 사람의 기척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앞좌석, 뒷좌석, 운전석, 조수석, 사람이 없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로지 핸들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소름이 끼치는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뒷좌석에서 검은 머리의 여자아이가 밑에서 확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들, 4명 모두.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방에서 밀려오는 그 공포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다는 사실을.